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장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비대위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계파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볼 텐데요. 자 모레 26일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시작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서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능성과 기대는 굉장히 큰데 과연 그 기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수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네. 본인이 대타자로 나와가지고 홈런, 즉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이 총선을 이기는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절체절명의 여건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투입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자죠. 아직은 정식 선임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여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 그런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기 대권 후보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여권의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2030 세대라든지 중도 확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1973년생 만으로 50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50이란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때 보면은 평균 연령이 54.9세거든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1964년생으로 내년 되면 이제 60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 10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세대 교체, 국민들이 원하는 또 세력 교체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 또 참신성 있지 않을까. 정치 기득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본인의 방식대로 정치를 창조적 파괴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 출신이냐,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또 당의 대표도 검찰 출신이냐 이런 검찰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본인은 아직까지 직접 정치 즉 법과 행정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직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은 정치라는 것은 상대 야당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또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다양한 반면의 정책을 해야 되고 또 현재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현실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투입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권 가도가 활짝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는데 총선에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권 도전의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내부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아바타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여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정의 수직 관계를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도중에 마치지 않고 대권으로 직행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여권의 비대위로 직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검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4개의 문제가 직면한 것 같아요. 당장 지금 28일 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장 한동훈 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정 관계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인데 과연 수평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과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공천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찍어내리는 낙하산식 공천을 어떻게 본인이 막아내고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보수 통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등 지금 당내 문제 제기하는 세력,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들까지 어떻게 아울러서 보수 통합을 이뤄낼지 이 네 가지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참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충분히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직언, 충원, 고언을 못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맡으면서 퇴임사에서 세 가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겠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산의 대통령실보다는 국민의 생각,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트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는 장관 때는 장관의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되지만은 이제는 당대표로서 본인의 정치적인 인생을 풀어나가야 되는 한동훈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는 본인의 미래 정치적인 이익도 추구하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 대한민국 지금 큰 아젠다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직언을 해야만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실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이고 정당 지지도도 높여야지 총선을 이길 수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 앞으로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한 전 장관이 지금 연휴 동안 비대위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70, 80, 90년대생이 주축이 되는 7, 8, 9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쇄신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을 압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가 73년생, 우리 나이로 50살이니까 상대적으로 세대 교체의 상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586 운동권이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7, 8, 9,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이제 90년대생까지 대거 기용을 해서 확실하게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공천 쇄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영남 중진들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젊은 인재들로 채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채워서 좀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다만 실제로 이어질지 비대위가 어떻게 지금 채워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대표적인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죠. 평생을 한 몸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검사들은 과거에 동일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같은 특수부 상하 상관과 부하 관계로 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포장은 차별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은 두 사람이 사실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렵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당면한 과제 중에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라고 했거든요. 예. 악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걸 지금 정의당이 사실상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 특검 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또 그리고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든지 이런데 이해 당사자 정당은 배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추천권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피의사실 외에는 여태껏 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기가 총선 앞두고 왜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나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죠. 주장하는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논리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참 관심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사실 큰 힘이 없다.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2022년 박근혜 비대위원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총선도 승리하고 또 12월 19일 날 대선도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과의 과감한 차별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권 조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당 정책도 바꾸고 과감한 이런 대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총선 때 25% 국회의원들을 컷오프해서 26명을 쉽게 말해서 잘라냈습니다. 그런 과감한 공천이 결국 이제 승리의 요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과거 비대위원회 성공과 실패 사례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대통령과의 일정한 부분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감한 공천 혁신을 하기 위한 공관위원장 임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공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고요. 10인 이내 구성하게 돼 있는데 3분의 2는 원외 인사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관위원회 구성과 공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당내뿐만 아니라 용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예. 과거에 보면은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못해서 당이 분열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선거를 실패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대 그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친박근혜계 인사를 집중 공천하면서 그때 당시 당대표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뛰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 21대 때도 전 김형호 국회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공천을 마무리 못 짓는 당내
불화와 또 개인의 사심을 많이 개입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에 공관위원장은 개인적 사심 없이 제대로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좀 민주적으로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 방식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서 예. 지역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전 장관, 일단 비대위원장이 된 뒤 첫 시험대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에서 첫 언급이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막법입니다. 과감하게 할 소리 해 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일단 당정에서는 한 목소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배 교수님, 여야 간에 협상할 여지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협상이 남아있을 여지는 제로다고 제로다.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관련해서 확실하게 총선의 이슈로 만들 명분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만약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은, 그래서 특검이 도입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수사가 계속해서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수사 진행 상황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은 총선의 대형 악재다. 그래서 이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도 악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지금 이제 밑자락을 깔아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70%, 행사해야 된다가 20%로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지금 어디에서 혹시 조사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갤럽입니다. 예. 네, 갤럽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이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판 중에 공판 검사의 진술을 통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2개가 이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고, 이 가운데 지금 뭐 104건 중에서 한 48건, 102건 중에서 한 48건 정도가 이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범들에게 직접 하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제 공판 검사 진술을 통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또 개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제 그런 중범죄인데, 이런 중범죄에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됐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게 법안을 처리가 국회에서 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나왔는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김건희 특검법의 그 법 기술적인 문제, 또 정치적 정략적인 문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법은 총선을 앞두고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의 극심한 대결과 또 투쟁, 갈등 국면으로 갈 거고요. 이게 사실은 뭐 주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관련된 사람들이 또 무혐의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중대한 범죄냐,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강도라든지 그런 사건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 이건 국격이 굉장히 훼손되고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뭐 이런 측면들을 저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이 지난 4월 27일 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률가가 많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내에서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의혹사항이 있으면 빨리 검찰에서 서면 조사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해서 국민들의 의혹사항을 해소를 시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이 법안을 이제 직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삼는 것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국회에서 28일 날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15일 내에 대통령이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특검법이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로 제의를 하게 되는데 제의결을 그럴 경우에는 제의결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2명이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200표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면 국민의힘이 112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제2에서 다시 부결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공정을 원칙으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찬성과 반대로 인한 국회에서 대립과 갈등, 또 국론이 분열되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불행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것 같아서 뭐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 반론을 편다면 우리 교수님께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법 앞에 지금 만인이 평등한 그런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계속해서 야당 탄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올 때마다 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성역을 둔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게 뭐 살인이냐 강도나 같은 중대 범죄냐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가 조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이 실시가 된다면은 국격이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제조학에 연루돼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국격 훼손의 원인 제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성역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이게 고발된 지 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한 번도 소환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국격 훼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은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일어난 지가 2009년, 201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8일 당시 문재인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조사를 다 진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의혹은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총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92명인데 그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단순히 본인의 계좌를 맡기거나 이용했거나 수익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 한 80명 이상이 무혐의, 무죄로 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대단한 의혹이 많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아직은 의혹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28일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잠시 좀 호흡을 고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통합형 비대위 구성은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현 대표의 사퇴를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공천 지분권을 보장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공천 지분을 보장을 한다면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금 공천 쇄신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쇄신 공천, 개혁 공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공천 지분권을 보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쇄신 공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가겠다라는 지금 민주당 내 현역 의원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친낙계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 창당의 길을 간다면은 결국은 나홀로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당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당을 분열시키려는 갈등만 키우려는 건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교수님 말씀에 뭐 100% 동감하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했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통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115명, 6명 정도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반대한다. 이런 결사적 반대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신당을 창당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명분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다 봤을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렇게 탈당하겠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흔드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자기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공천을 달라. 그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정치에 복귀했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 그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 터져나온 공천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계보를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긋기를 했고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일종의 중심 잡기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 그런 차원의 회동 그리고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중심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 대표를 도와서 일단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의 명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정치권의 변수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